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한 공부가 협동조합을 거쳐서 가공까지 왔습니다. 한살림 가공의 대표라고 하실 수 있는 화성 한과의 강성찬님을 모시고 한살림 안에서의 농산물 가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요, 한살림 전국 생산자연합회의 가공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올해는 주작고 본과장님이 되셨다고. 화성 한과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되게 많은데요. 매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룽지. 한과가 잘 팔리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떡이 잘 팔리면 경기가 어렵다고. 떡이 잘 팔리는지 한과가 잘 팔리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성한과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왜냐 그러냐 하면 한살림 얘기를 하기에는 여기 한살림의 원 선배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살림 얘기는 충분히 다 하셨을 거고요. 또 생산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그렇고 참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이 갈피를 잡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가공을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가공에 대한 얘기도 여기 보면 가공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괴산 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었던 얘기들인데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좀 두서가 없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일단 아무튼 우리가 오늘 뭐 내용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는 잡아봤습니다. 주제는 잡아봤는데 도움이 좀 될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인연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포가 이 여러 가지 굉장히 수많은 세포로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포가 그냥 나한테만 있었던 세포가 아니라 나의 선조들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계속 그것이 진행해 왔던 거죠. 쭉 내려오면서 어느 하나가 만약 배열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다른 배열이 됐다든지 했으면 지금의 나로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겠죠.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연치고는 정말 필연일 수밖에 없는 신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선조의 어느 누구 한 명이 유전자 배열 하나만, 세포 하나만 배열을 잘못했어도 오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그런 어떤 신비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조이부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런데 저 이재호 회장님한테도 제가 전에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 조이부 선생님하고 저 인연을 갖다 얘기하면은 제가 농사를 지러 들어가기 전에 그 조이부 선생님 서울에 있을 때 같이 농사를 좀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잘 됐으면 아마 제가 괴산으로 내려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조 선생님이 서울에서 그 Y쪽 일인가요? 그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내가 내려갈 거다. 그때까지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자. 그러는 통에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경기도 화성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아마 그 후에 연결된 친구가 아마 지금 흑살림의 이태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인연이 조금 거기서만 그 핀트만 잘 맞았으면 지금 흑살림 연구소를 제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화성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성항가는 항과회사입니다. 항과회사인데 항과회사냐 하고 물어보면 현실적으로는 항과회사가 아닙니다. 쌀 가공을 하는 종합식품 공장 같은 거죠. 그래서 항과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자류라고 요즘은 그 류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자류가 한 보통 때 한 15종류 정도, 그다음에 떡 종류가 한 20여 종, 그다음에 가루 종류가 10여 종. 가루 종류는 이제 미숫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엿 종류가 3종, 음청류는 이제 식혜하고 수정가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청류가 2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한 45가지 정도서부터 한 50가지 정도 이렇게 품목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명절 때 그때는 이제 선물 세트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60여 종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품종이죠. 다품종이고 소량 다품종,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이제 그런 공장입니다. 이렇게 된 동기 자체가 제가 품목을 갖다가 늘리고 싶어가지고 막 늘린 것도 아니고요. 초기에 한살림에는 한살림 가공이 뭐라 그럴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수지가 잘 안 맞아요. 어떤 한 품목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엿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청을 갖다가 이제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청을 하신 분이 해다가 그때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보통 조청을 갖다 이제 굽고 시작을 했는데 해다가 도저히 이제 한살림이 조금씩 커지니까 가마솥에보다는 조금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기계로 하기에는 좀 안 맞고 효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살림이 서울에 있고 저희는 이제 경기도 화성이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니네가 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청도 하게 되고 떡도 하게 되고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항과 종류에서 찹쌀현미 역강정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찹쌀현미 역강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이렇게 이제 늘게 됐고요. 요게 이제 우리 한살림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두레식품도 그렇고 뭐 저기 계산작곡도 그렇고 다 그랬을 겁니다. 한두 품목으로는 그 품목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품목을 나는 자연스럽게 늘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살림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져 가지고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을 하는 가공 생산자가 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한살림과 저 인연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85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농사를 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귀농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라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뭐 시쳇말로는 경운기도 몰 줄 모르면서 농사를 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이 참외 농사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외 농사를 갖다가 한 3년을 85년도부터 한 3년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젊어서 그랬겠죠. 이 농약 왜 뿜빠 있지 않습니까? 뿜빠를 지고 농약을 갖다 이제 치러 나가가지고서는 하면은 한 10시서부터 한 2시까지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땡볕을 골라서 그때 쳤는지 그때 가가지고서는 땡볕에서 그거를 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뿜빠가 그때도 이제 살 돈이 없어서 못 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남이 쓰던 거를 갖다 이제 그 뿜빠를 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이 등어리에 이제 이게 농약이 다 흘렀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흐르는 거를 알면서도 그때 농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무서운 줄 몰라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제가 농약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디 집에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가는 중간에 완전히 이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 출신인데
병원에 갈 그런 계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링겔 놔주겠다 해서 링겔을 사다가 집에서 이제 링겔을 갖다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에 대해서 이제 중독을 한번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농약을 치기가 이제 싫어지더라고요. 그 임시에 이제 한살림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 농약을 중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가 농약 치러 다니기가 너무나 싫은데 한살림에서 친환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무농약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나 그거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동네 분들, 내 이거 찍어 먹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동네 지금 이제 이재화 회장님 정도 연배 되신 분들입니다. 농사지러 나가서 그 왜 큰 통에다가 농약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줄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이 농약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됐는지 또는 잘 섞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걸 찍어 먹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어 먹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모르면 용감하고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그런 생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농민의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농민의 활동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때 이제 전농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전농에서 오다가 내려오기를 전부 쌀가마 적재 투쟁을 해라. 각 시군 단위에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경기도 화성은 경김입니다. 경김이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면은 수확이 되면은 벌써 다 수매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걸 적재 투쟁을 하려니까 적재 투쟁을 할 벼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수매한 거를 가서 도로 찾아와 가지고 다시 적재 투쟁을 하러 가는, 이게 좀 그때 상황에서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농에 같이 조직원으로서 거기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경기도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제협동 사업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협동 사업을 갖다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다가 우리 화성 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가가지고 일일 그 장터 같은 걸 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협동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살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런 인연의 어떤 끈이 되지 않았나 이제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살림하고 이제 처음에 끈을 맺게 됐습니다. 물품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1989년도서부터 이제 한살림에 이제 그걸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살림 생산자로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매주, 지금 여기 매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매주를 하려고요. 그래 했는데 매주가 그때 이제 그 콩값의 한 배 정도를 받아야지 그래도 인건비가 나온다고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살림에 얘기를 했는데 한살림에서는 2배는 못 주고 1.5배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거진 성사 단계 갔다가 이제 뻐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를 또 하려고 손두부를 만들겠다 해서 두부도 해봤는데 두부도 또 콩값하고 뭐 인건비가 안 맞아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단원식품 대표님도 계시지만 장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만 그 도시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식으로 장을 갖다 이렇게 담가 먹지를 않고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그 플라스틱 통에 된 거 이렇게 사 먹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옛날식의 그 독 같은 거를 조그만 독을 거기다가 장을 담아가지고 그걸 가서 퍼서 뭐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거 째로 보내고 다 먹으면 그 독을 다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양지 바른 곳에다 이렇게 놓고 하면은 옛날 그런 정치도 있고 옛날 맛도 나고 뭐 이러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다 이게 이제 안 됐죠. 다 안 됐는데 91년도에 이제 찹쌀현미 역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찹쌀현미 역광정을 하게 된 동기가 한살림에서 기존의 찹쌀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할 때 그때 생산한 친환경 쌀이 한 10가마가 있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게 한 5가마뿐이 안 됐습니다. 소비자 회원들이 소비될 수 있는 게. 나머지 5가마는 일반 시장에 일반 쌀로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쌀을 갖다 어떻게 하면 좀 가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 생산자를 갖다 자꾸 찾았는데 가공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과자를 만드는 쌀 가공을 하는 과자를 만드는 생산자한테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때 이사장님을 맡고 있던 정양수 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잘 알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너도 한번 과자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게 한살림 취지에 좀 맞추려면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통 이 역강정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름에다 튀겼습니다. 쌀을 갖다가. 그런데 기름에 튀기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그 모래를 갖다 달고 가지고 모래에다가 쌀을 갖다가 이렇게 말린 쌀을 넣으면 그게 퍼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쳐서 모래를 다 빼버리고 그거를 갖다 반죽을 해서 이렇게 강정으로 써는 거죠. 그게 옛날에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갖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모래가 되더라고요. 모래를 달고 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래가 아무리 잘 쳐도 입에 자꾸 씹혀요. 그러니까 기껏 해가지고서는 잘 됐는데 씹어보면은 이게 모래가 씹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안경점에 있는 그 안경 왜 이렇게 그거 하는 그 뭐야 붉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근데 다 잘 망가지가 않아요. 이게 모래처럼 아주 가늘어야지 쌀이 다 이렇게 그 곳곳에 이렇게 다 박혀가지고 퍼핑을 일으켜야 되지 어느 한 군데 그것이 닿지 않는 면이 있으면 걔는 또 퍼핑이 안 돼가지고 딱딱해지게 되더라고요. 꼭 뼈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원 역전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배워보라 그래. 그분이 이제 역전에서 이렇게 강정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배우라 그래서 그분한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시장 옆에서 빙빙 돌고 집사람이 이제 그분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집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이 바쁘셨는지 아무튼 계속 자기 튀기는 거 뭐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빙 돌다가 뻥 하는 그 뻥튀기만 계속 돌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귀머거리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암만 얘기한 거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뭔 얘기했는지 이분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오해를 했던 게 이 사람이 자기 기술을 안 가르쳐 주려고 나를 갖다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그러다가 그 집 그 마나님이 우리 남군이 귀가 멀었으니까 얘기를 하려면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람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남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소금으로 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달궈 가지고 소금에다가 쌀을 넣으니까 모래에 달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치면은 소금이 다 빠지고요. 다 대신에 모래처럼 약간 남을 수가 있어요. 약간 짠기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양념으로도 우리가 소금을 넣는 거니까 일부러 넣어야지 되는 거니까 도리어 괜찮다 싶어서 그런 이제 해가지고 이 찹쌀 현미강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찹쌀 현미강정을 만들었는데 그때 한살림에 공급을 하러 가면은 하루에 보통 들어오는 게 한 3봉 정도, 3봉 내지 5봉, 많이 나오면 5봉, 한 3봉. 그러니까 이제 저는 농사를 하면서 집사람은 이제 집에서 이제 이걸 했고 그랬는데 농사를 하고 들어가면은 솔직히 이제 농사 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정말로 희생 일 하고 들어오고 힘들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대우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집사람도 이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머리 신경 쓰고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퍼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하지 마라,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좀 봐주고 좀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계속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지금의 화성한가를 일구는 그 토대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장가가 가지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자다가 떡이 생겼습니다. 지금 떡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기 농산물 가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이 한살림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뭐 여기 이제 소비자 관계 초기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 예로 들면은 우리 밀로 약과를 갖다가 만드는 데가 이제 저희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밀로 약과 만드는 데가 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밀로 약과를 만든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곰표 밀가루로 약과를 만들면 잘 부풉니다. 퍼핑이 잘 돼요. 근데 그때 우리 밀은 지금처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도종 기술도 없었고 좀 뭐라고 현미라 그러나? 현미식 밀가루지 한마디로. 그 껍질이 제대로 잘 벗겨지지 않은 도정에. 그러다 보니까 퍼핑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약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은 소비자들한테서 막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먹으라고, 돈 주고 먹으라고 이거를 내보냈냐 말이지.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고 전화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막 그러는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 한살림 장터에 가면 또 다 만나요. 내가 욕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거기서 이제 많이 그런 교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과 비법 뭐냐면은 지금도 참 그때만 해도 바보 같았는데 우리가 그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 기술을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자기 친정 부모님을 갖다 모시고 와서 이틀 동안 저희 집에서 자면서 그 내림 솜씨를 가르쳐주고 가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공책에다가 약과 만드는 법, 유과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재산이고 지금 아마 그게 자료로 남아있으면 우리 한살림에 그 초기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말았는데 지금도 바로 우리가 한살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음식, 내가 이 만든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비자가 그것에 있어서 한만 욕을 할 망정 외면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같이 개선해보고자 많이 노력을 갖다가 생산자, 소비자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생산자적 소비자 얘기하고 소비자적 생산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한살림 내에서는 이렇게 같이 그게 소통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현실적으로 뭐 제가 농대를 저는 댕겼지만 식품 제조라는 거는 전혀 모르고요. 저희 집사람도 간호대 나와가지고 식품 제조는 전혀 모르고요. 한과의 한자도 모르고 한과 제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한과 시작을. 그러다 보니까 뭐 초기에 누가 공장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누가 비법 가르쳐주지도 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원생을 사칭을 해가지고 한과 공장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논문 쓰러 왔는데 좀 뭐 이렇게 좀 보고 가자고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진흥청에 이제 아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 진흥청 후배들을 팔아가지고 진흥청에 그 조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의 한과 회사들은 아마 저희 집사람이 대충 다 답습을 한 것 같아요. 웬만한 한과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 식품 제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 소위 영양 분석을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만들 줄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요리 강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드는 것만 나옵니다. 소위 레시피 해가지고 뭐 넣어서 만들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러니까 94년도에 다시 96년도죠. 그러니까 96년도에 다시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식품영양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거길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 식품가공대학원 거기에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졸업 논문만 쓰면은 되는데 졸업 논문 쓰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안 받고 이제 그렇게 배우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면서 굉장히 저는 뭐랄까요, 처음 식품 제조를 갖다 시작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정말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식품 제조라는 것이 조금만 한 칸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아를 갖다가 발효를 시킵니다. 쌀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발효를 시킬 때 보통 발효제를 넣지를 않고 물로 한 열흘 정도를 그냥 일반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뽀글뽀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가 막 코리코리한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그걸 다 씻어가지고 이제 육아 만드는 바탕 만들고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러한 현상으로 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금 한 그릇 할 때는 잘 사가가지고 잘 튀겨지는데 한 가마를 하면은 안 돼요. 왜 조금 할 때는 되는 게 많이 할 때는 안 되는지, 이거를 잘 몰랐습니다. 레시피대로 그대로 한 거고, 정말 그 절구로 400번을 치라 그래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절구로 400번 쳤습니다. 절구로 이렇게 한 2대 놓고 400번씩 쳐가지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 한 대 할 때는 되는 게 꼭 한 가마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하면서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식품 제조를 한다 그랬을 때는 다만 그냥 기술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과 전문 지식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소량으로 연습할 때 대량 생산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연습할 때 어떤 거냐면, 아까 쌀을 갖다가 삭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쌀을 삭힌데 한 대를 삭힐 때는 조그만 그릇에다 이제 이렇게 삭히게 되겠죠. 그러면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이제 함지박 같은 데다 해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담아가지고 이제 삭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일어나요. 왜 안 될까? 그건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삭히는 것도 이 통의 거죽하고 속하고가 이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했을 때는 그 속과 겉의 편차가 별로 없으니까 얘가 그냥 다 이루어지는데, 크게 할 때는 이 편차가 이제 크니까 겉에는 삭았지만 속은 안 삭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삭은 줄 알고 냄새가 코리코리하게 나니까 전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뼈가 박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연습할 때 잘 된 거하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나갈 때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봐야지만 아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공,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수공적인 제품들입니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물론 힘든 부분은 기계를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죠.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맛과 이런 것들이 수공 제품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었을 때, 내가 좀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을 때하고 좀 마음이 편안했을 때 만드는 거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우리 레시피에 그렇잖아요. 소금 한 주먹 넣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질이 났을 때는 확 잡아서 넣게 돼요. 성질이 안 났을 때는 조금 이렇게 넣게 되고요. 이게 분명히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수공 제품이니까 그냥 그 기술자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과 품질이 고정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청암농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스가, 사과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과 주스도 통마다 다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같이 균일하게 만들까? 이게 주스 회사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랍니다. 이게 통마다 틀리니까, 사과마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만들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초기에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한 것처럼 그 소비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살림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요즘 이제
소비자적 생산자, 생산자적 소비자 얘기를 하는데 생식을 갖다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그랬습니다. 생식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뭐죠? 그 오행생식 나오고 한참 시장에서 일반 시장에서 생식 붐이 일었을 때입니다. 그때 1kg에 한 뭐 비싼 거는 한 15만 원, 싼 거는 한 12만 원 뭐 이렇게 할 때입니다. 한살림에서 생식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저희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한살림의 소비자들하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배합을 가지고 이런 영양 분석을 해서 이런 칼로리가 나오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배분을 했더니 이런 맛이 나온다. 먹어봐라. 먹어보고 이거는 조금 맛이 조금 안 된다. 조금 뭘 더 넣어라. 덜 넣어라. 이래서 계속 그것을 갖다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과정이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생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가격이 지금도 뭐 한살림 가격이 좀 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살림에서 생식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붙이라 그래서 최대한 25% 이익을 붙여 가지고 해보니까 한 4만 원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12만 원, 15만 원에 파는 생식이 우리는 재료도 훨씬 좋은 거 썼습니다. 친환경으로 다 된 거 다 썼고 냉동 건조 대부분 다 했고 이렇게 다 좋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4만 원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참 12만 원씩 받는 거를 우리가 4만 원 받고 이렇게 하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비자들하고 합의 본 게 4만 5천 원에 합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식 1kg에 4만 5천 원에 우리가 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에 생식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한 게 그런 어떤 시초가 됐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식혜 만들었던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식혜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한살림에서는 가능하면 설탕을 넣지 않고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설탕을 하나도 안 넣고 무가당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옆 밥만 가지고 당화시켜서 그 물을 짜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시를 했더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무미건조하다. 설탕을 조금 넣어라. 처음에는 무가당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식혜는 설탕을 조금 넣는 걸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교감들을 갖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식혜들 우리 식혜 화성항에서 나온 식혜 아시죠? 냉동 식혜라고 이렇게 한 페트 이렇게 나오는데 물이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물이 이만큼 있으려면은 이 물에 이만한 통에 밥이 있는 데서 짠 게 이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 밥알을 조금 저희가 넣습니다. 그냥 그거는 표시내기 위해서 밥알을 넣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한 통 정도의 밥을 당화시킨 물을 짜서 여기 그러니까 2통의 밥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한 통으로 만든 거죠.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 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한살림 소비자들하고 같이 계속 끊임없이 교감을 통해서. 근데 그 교감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소비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좀 그런데 꼭 내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이 좀 어색했지만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오차의 확률을 갖다가 가장 줄이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잘못될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살림에서 물건을 갖다 개발해내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효율의 문제. 친환경 시장이 처음에 제가 이제 찹쌀현미 역강정 같은 경우도 세 봉지, 5봉지 가지고 이제 배달해라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의 단절이 옵니다. 생산의 단절이란 뭐냐면 한 번 만들면은 한 열흘치, 뭐 보름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쉬어야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 쉬었다가 오라 그러니까 쉬었다가 오게 됩니까? 쉬면 아주 쉬게 되고 딴 데 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산이 자꾸 단절이 오고 기술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우리랑 교감을 이루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되신 분들을 자꾸 놓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안정적인 그 고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효율화를 위해서 품목수를 갖다가 확대하고 한살림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품목수를 자꾸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년 기계 이런 것들이 계속 구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벌어서 기계 사고 사람 더 고용하고 품목수 늘리고 이것이 거진 십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수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고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죠. 그렇지만 내실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돈 제일 잘 만들 때는 초기에 현미역강정 제가 썰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썰어가지고 하루에 5봉지 10봉지 갖다 줄 때가 훨씬 더 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은 그냥 통장에서 통장으로만 숫자만 왔다 갔다 하죠. 제 돈으로는 제 주머니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장 확장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산을 갖다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갖다가 이렇게 넓히려고 하죠. 효율을 높여서 생산 원가도 낮추고 이렇게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어지니까. 근데 시장 확장을 갖다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살림뿐만 아니라 생협도 나갔지만은 농협 유통에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친환경 판매장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올가 홀푸드라 그러나요? 그 옛날에 내처럴 홀푸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올가 홀푸드에도 나갔고 무공인회라는 데도 나갔고 이렇게 다 나갔었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보니까 농협 유통에서 보면은 우리가 명절 때 한살림은 3일 전 주문이니까 명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주문이 이제 얼추 정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3일 전 그 공급 끝나고 나면은 명절 전에 한 3일 정도를 쉬게 되죠. 근데 농협 유통은 그때부터가 피크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피크고 마지막이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는 밀어놓으면은 아무튼 팔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농협 유통 같은 데가 특히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보면은 마지막에 도대체 한살림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라 뭐 이렇게 딱 되니까 해다가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만들어 놔봐야 나가지 않는 거고 이제 주문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농협 유통은 무작위로 만들어서 무작위로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밀어 넣는 것만큼 많이 팔리는 거는 좋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반품을 받아야 됩니다. 반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한과를 반품 받을 때 어느 정도면 한 차 두 차를 받아요. 그러니까 차로 한 차 막 트럭으로 한 차 두 차를 갖다가 반품을 받습니다. 그럼 이거를 명절 지나니까 쓸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기 뭐야 이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로원도 명절 전에 갖다 줘야지 좋아하십니다. 명절 지나고 갖다 주면은 좀 약간 그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대량 소비 대량을 하지만은 반품이라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그 어렵게 만든 그 원료를 가지고 정말 그 비싼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사람이 먹으려고 만든 게 사람 입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쪽으로는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서도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 저희한테 말 들어오기가 명절 시즌에 한살림이나 이런 생협에 나가는 것에 5배를 자기들이 팔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공급을 해라. 현대백화점에 자기들 전국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공급을 해라. 근데 처음에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기로 결정을 받는데 이거를 공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제 10+1을 할 테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달라.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0+1이 1+1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뒤로 또 가가지고
좋은 자리 얻기 위해 가지고 또 로비를 해야 됩니다. 비벼야 되죠. 갖다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밥 먹는 거는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좀 세게 먹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내는 게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백화점에 나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판매장도 처음에는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초록마을은 저희가 원래부터 안 나갔고 올가홀푸드 등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철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초록마을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국산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가공품만 팔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 올가홀푸드도 그렇고 무공인에도 그렇고. 근데 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수입품들을 갖다가 취급을 합니다. 수입품들을 취급을 하는데, 그럼 원래 우리랑 맺었던 계약이 국산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국산 우리 농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유시에서 벗어난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그 사람들,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데 일조를 하는 역할뿐이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뭐랄까요, 그 철학이라 그럴까, 이념이라 그런 거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철수를 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 한살림이라는 백이 없었으면 철수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물건을 팔아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 한살림이 없었으면 그렇게라도 일단 팔았겠죠. 그렇지만 견디는 힘은 한살림이라는 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 안 되면 나 먹고 살 거는 어떻게 한살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라는 그 든든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한살림이라는 백이었으면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요 가마솥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가주택해서 그 스레트로 된 농가주택에다가 이제 건너방에 밑에 이제 아궁 위에다가 솥 하나를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마솥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 소비자들이 와서 보면은 비위생적인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건 아마 취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정도죠. 여름에는 팔이 다 날라댕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 다 들어가고 소뚜껑 열면 다 먼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힘으로 하는 소량 생산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동네 형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동업이라기보다는 협업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가공도 하자 이래가지고 세 가구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농사를 갖다 이렇게 뼈로 이렇게 뭐랄까 힘으로 이렇게 견뎌오신 분하고, 저는 이제 얼치기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마을만 농사꾼이, 무늬만 농사꾼이 실질적인 농사꾼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해서 문제가 뭐냐면, 그 형님은 야, 그거 왜 기계를 사냐? 힘으로 하지. 빨리 이거 짓는 거 힘들면 내가 더 짓게.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거 힘들어서 못 짓겠는데 이 형님은 그냥 짓는 걸로 하자. 그리고 기계 사면은 그거 수지 안 맞는다. 효율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힘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좀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좀 돈을 좀 투자합시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면은 한살림이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형님은 굳이 안 된다. 나는 그냥 힘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과자하고 조총을 하다가 그 형님이 조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는 한과를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별을 했어요. 결별을 했는데 결국은 한 2년 있다가 그 형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힘으로 못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다시 그걸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이 부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 전문 가공업으로 이렇게 대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그러면 이제 농사나 지러 가지. 농사나 지러 가지라는 말은 농사가 주업이 아니죠. 그냥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어떤 미래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나 취미 생활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거 안 되면 가공이나 하지. 가공 함부로 손댔다가는 금방 거덜납니다. 농사는 지금 우리 농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꾸 찌그러들잖아요.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고 찌그러들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 거는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구워질 그 삶아질 때 미지근한 물 속에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뛰어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헤엄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삶아진답니다. 근데 뜨거운 물 속에 탁 집으면 개구리 탁 튀어나오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농사는 천천히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고, 가공은 한 방에 망합니다. 한 방에. 네, 한 방에 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망할 거를 갖다가 잘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 안 하고 했다가는 진짜로 한 방에 간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농사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한 푼 없이 농사를 지러 들어갔거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을 하면서 부잣돈 받은 게 그때 140만 원 받았습니다. 그 140만 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줘 주십시오. 이 돈으로 저는 농사 지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러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논도 하나도 없었고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고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도 가마솥 하나 겨우 살 정도뿐이 안 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오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왜냐하면 친구들 오면 보통 이제 밥해 먹이고 이렇게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은 뭘 싸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 먹을 거를 싸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면 오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오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통식품 지원 육성 자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게 전통식품 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한 7, 80%는 전부 다 굳어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굉장히 큰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6천만 원을 보조를 주고 3,600만 원을 융자로 주고 2,4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6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눈사람을 만들려면 처음에 그 눈덩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덩이가 굴러야지만 눈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눈덩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 농촌에서 이 가공 쪽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초기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는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돈으로 전부 다 끌어대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근데 이럴 때 이 정부에서 이 자금을 줬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래서 요 전까지, 그러니까 화성항가가 요 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소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그냥 그때는 우리나라 식품법이 좀 어수룩했던 것 같아요. 무허가로 만들어서 미숫가루도 비닐봉지, 맨 비닐봉지에다가 생산자, 송이자 뭐 이렇게 가지고 소비자 여러분께 이렇게 글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받는 시기였죠. 근데 요걸 받으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으면서 제조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60평을 갖다가 저희가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어떤 자금을 만들어서 시설과 이 자본의 열악한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이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 가진 의미는 뭐냐? 우리 지금 1차 농업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인구가 6%고 뭐 국민 총생산의 4%를 차지하고 정부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농업만, 1차 농업만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의 내용이고, 이것이 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는 식품 산업을 포함하는 걸로 된다 그러면 30% 이상이라고 어느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0% 이상이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30% 이상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죠. 농산물 가공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갖다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농산물 가공이라는 것을 단순히 1차 농업과 별개의 산업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그거는 1차 농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만, 우리 농업 속에서 가공이 하나의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으로서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은 희망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가공이 어떻게 1차 농업과 연결을 하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둥과 정말 그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개과천선 해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쌀 소비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밥 한 그릇 먹던 거 갑자기 나 2그릇 먹자. 2그릇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가공품은 이 사람이 2그릇 아니라 10그릇도 먹게 할 수가 있어요. 가공품은 개발하기에 따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화성한가가 1년에 쓰는 쌀 양이 약 한 7,000가마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한 살림 생산량의 한 15%에서 제가 알기로 한 18%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살림 전체 생산 면적의 15%, 18%를 화성한가라는 조그만 회사 하나가 그 15%나 18%의 생산자를 갖다가 지탱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가공이 가지는 굉장히 큰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그릇 못 먹던 사람이 10그릇을 먹게 하는 것이 가공에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돼야만, 지금 보통 보면은 농업을 갖다가 살려내야 된다, 무슨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도와만 줘야만 되는 그 분야가 아니라 이것 자체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농산물 가공이라 그랬지만 우리 가공 생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의 또 다른 이름, 농산물 가공. 우리 농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서 명칭 변화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농림수산부였죠. 농림수산부였는데 요 식품이 더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식품을 뺄 것이냐, 식약청으로 이걸 넘겨주고 농림축산부로 개명을 할 거냐, 이거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다가 지금은 수산만 빼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개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바로 가지는 의미가 농산물 가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우리 농업의 식품이라는 분야가 우리 농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난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결과물에 대한 관리 부분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을 갖다 한다 그랬을 때 친환경 가공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유기가공 얘기만 나오죠. 무농약으로 하는 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말 자체도 없고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법 및 식품 뭐를 위한 관리를 위한 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이렇게 변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식품 가공은 관리 대상 품목입니다. 그러면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의 농업을 갖다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데 가공은 육성이 아니고 관리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공은 결국은 최종 결과물에 대한 관리만 남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수입 농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원료를 쓰고 싶어도 유기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쌀과 몇몇 가지의 채소류와 또 몇몇 가지 과일류 이런 정도는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는
저농약, 무농약 단계의 농산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농산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친환경 가공을 했는데 친환경 가공은 어디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쉬운 얘기로 하면은 친환경 가공 생산자 협회라는 그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친환경 가공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그랬을 때 사단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과가 친환경을 다루니까 글로 가봐라 그래서 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1차 농업을 갖다가 자기들은 관리를 하는 곳이지 가공품은 다루질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당이 아니니까 딴 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딴 데 어디를 가면 가공품을 다루는 데는 식품안전팀이라는 게 있으니까 식품안전팀으로 가봐라. 그래서 식품안전팀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식품안전팀에서는 법적으로 유기가공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기가공만 자기들은 관리를 하지 그것이 아닌 거는 관리를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무농약, 전농약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농림부에서조차도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공이. 그게 이제 한 2년 전인가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결국 친환경 농업과로 들어갔는데 바로 친환경 농업과에서도 만든 식품법 자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품 가공을 관리 증진하는 그런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농업을 갖다가 정말 지탱해내고 가공이 우리 농업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처럼 식품 가공 육성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가공은 우리 농업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살림 안에서 가공의 위치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체 공급액 중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 1차 농산물이 한 29% 정도 됩니다. 가공식품, 즉 이거를 원료로 해가지고 가공을 만든 거 이게 36% 정도 되고요. 축수산 쪽이 31%, 생활용품이 4% 정도 됩니다. 공급액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축수산에서도 1차 축수산이 있고요. 또 축수산 가공품들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거진 한 50% 정도가 가공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살림 안에서도 전체 공급액 중에 한 반 정도는 가공품에서 그 공급액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전체 품목수에서도 보니까 1차 농산물이 차지하는 게 한 24%, 가공식품이 29%, 축수산이 14%, 생활용품이 33%. 생활용품은 33%가 뭐냐면은 뭐 팬티도 대중소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품목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용품은 품목이 대중소 뭐 100, 105, 뭐 90, 뭐 95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목수가 이제 엄청 많아진 거예요. 품목은 많지만 공급액은 4%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수로나 공급액으로 비교했을 때 거진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성한가에서도 보면 연갈산 사용이 한 7,000가마 정도, 한살림 생산량의 약 15% 이상을 갖다가 화성한가 하나의 개인 사업체가 이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이 우리 농업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일반 시장에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가공품 소비 증대가 80년대 20.6%에서 10년대 27%로 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시장에서 가공된 음식들을 많이 사 먹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옛날에 무슨 뭐 매운탕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끓이는 매운탕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매운탕이 다 포장 가공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그냥 가가지고 물만 넣어서 끓이게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진 27% 정도로 이렇게 가공은 앞으로 점점 더 이 비중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 시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문제가 과연 뭐냐? 지금 농산물 가공을 갖다가 다 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거기에 손을 대신 분도 많고요. 그렇지만 또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것이 우선 유기농업의 의미가 과연 뭐냐? 결과물, 나온 결과물,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전 과정의 문제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유기농업이라고 했을 때 인증을 받을 때는 나중에 농약 검출을 해가지고 농약 검출이 안 됐다는 것만 가지고 유기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거기에 사람과 자연과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서 나오는 게 유기농산물이죠. 가공도 똑같습니다. 가공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료만 가지고 농산물을 가공품을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친환경 가공품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의 1차 농업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지금 괴산 솔매 같은 데서 지금 햇빛 발전소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연료 같은 것도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우리 생활 자체를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공에서도 똑같이 통용이 돼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이 다양성과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죠.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네. 싸고 좋은 물건은 아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요. 비싸고 좋은 물건은 분명히 있죠. 비싸고 좋은 물건은. 그렇지만 한살림에서는 가능한 한 비싸지 않고 좋은 물건, 그죠? 비싸지 않고 좋은 물건. 싼 건 아닙니다. 제가 한살림 물품 소개지에 보니까 저번에 한살림 물품의 특징 해가지고 그 물품 소개지 쭉 나왔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자랑거리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가서 한살림 물건이 싼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강조를 해서 그걸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면 계속 한살림은 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건 질도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소비자들한테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살림이 싸지 않고 비싸지 않고 정말 비싸지 않고 좋은 물건, 이걸로 가야지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소비자들은 싼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비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고 소통하고 우리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 물건의 장점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서로 같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초기에 화성한가가 그 소비자들하고 끊임없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냈었을 때 그 소비자들하고 끈끈한 그 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지금도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관계가 이 싸고 좋은 이 말, 이게 요즘은 뭐라 그러나요? 착한 소비라 그러나요? 뭐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착한 소비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소비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가공에서 유기농업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생산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산을 한다 라는 것들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자본과 시설의 문제, 아까 처음에 자본과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컸다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가마솥 하나 걸어놓은 거 보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완전히 옛날 정치가 있고 거기서 정말로 농민의 어떤 뭐가 느껴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했죠. 근데 지금 가마솥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서 가가지고 그럴 겁니다. 위생빵점, 이거는 공급받으면 안 됨,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한살림 26년간의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생산자들이 만들지 못하면 만들어질 때까지, 또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고민도 해주고 이런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유기농산물 판매점으로 옮겨가 버리죠. 심지어는 인터넷 조사 쫙 해가지고 제일 싼 데 이렇게 골라서 댕기고 일반 소비자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이게 초기에 친환경 가공이 우위를 접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소비자들이 하고 연대감, 그리고 소비자들 스스로가 이것뿐이 없다,
라는 절박함,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이 한살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친환경 가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훨씬 더 저희들보다 홍보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도농교류 해가지고 소비자들 이렇게 그 소비자 회원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소비자 회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정말 와서 서로 같이 살을 맞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았죠. 근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또 오니? 그러잖아요. 또 오나? 이 상황이 이제 일로서 다가오니까 그렇습니까? 일로서 다가오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요즘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바로 스토리텔링이 좀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을 하는 데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얘기들이 정말로 잘 풀어지고 잘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초기에 이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결과물만 가지고 비교하는 이 문제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 그 다음에 멋있는 거, 이쁜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내용은 다 없어졌습니다. 한과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살림에서 뭐냐면 벌크식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소포장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하려면 우리 소포장하면은 전부 이게 쓰레기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전부 벌크식으로 다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차곡차곡 들어가서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요. 가격은 높죠. 일반 제품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가격은 싸고요. 거기에는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종이로 이만큼 뚜껑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한테도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과도 이제는 한 번에 다 벌크식으로 한 거를 한 번 그거를 찢으면은 그거 다 어떻게 먹냐, 못 먹으니까 소포장해라. 그래서 소포장합니다. 선물 세트에 소포장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으니까 이제 소가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소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인식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왜 지금에서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좀 같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규를 갖다가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뭐 해삽을 갖다 하신 데도 있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는 식품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 해삽을 해야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작은 공장 규모의 해삽 뭐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또는 시설을 갖추고 하기 위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본이 필요한 생산자를 한살림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살림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모와 한살림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과 한살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산자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가공 생산자한테 한살림적 물건을 요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다오 하는 OEM 방식을 갖다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살림 가공 생산자보다는 한살림 물품 수급 생산자들 쪽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공품의 개수가 한 해에 보통 한 100가지 정도가 늘어나는데 대다수는 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살림,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살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에서 한 80% 정도 됩니다. 다른 생협에 나가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여기 괴산작곡이나 괴산 이름이 뭐 한살림 축제 여기는 100% 지금 한살림에 거진 나가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살림에서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좀 바꿔주고 이런 얘기들이 되면 빨리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갖다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같이 의논이 되죠. 근데 일반 이 수급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기존 방식을 갖다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살림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 생산 양식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캐러멜을 갖다 만들 때 캐러멜을 일반 캐러멜 만드는 공장에 가서 캐러멜 만드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박사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얘기해가지고 알아보니까 22가지의 첨가제와 뭐 그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 중에서 4가지의 유화제가 들어가요. 그래야지 캐러멜의 그 질감이 나타납니다. 그 캐러멜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조청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4가지만 가지고 이제 캐러멜을 만들어서 이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우리 물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캐러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러멜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질감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는 캐러멜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 뭐 이윤을 엄청나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물품 수급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산 방식이었고 그것이 한 살림 내에도 이렇게뿐이 만들 수밖에 없대라고 그러면 그거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대 그러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이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물품 수급 생산자 쪽이 지금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액수적으로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공품 인증의 문제입니다. 전통식품 인증과 유기가공품은 인증이 돼 있죠. 그렇지만 친환경 가공은 지금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2015년부터 전농약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무농약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분명히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농약 인증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료로 쓰는 친환경 가공에 대해서는 인증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왜냐? 유기가공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가 좀 이빨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무농약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 권장을 했으면 그것을 원료로 쓰는 가공품도 인증을 해주고 그것을 갖다 권장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인증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원료 농산물의 불안전한 공급. 가공품은 어떻든 간에 1년이면 1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질과 똑같은 뭐 무농약이면 무농약, 유기면 유기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를. 그것을 갖다 이번에는 유기로 받았다가 무농약으로 받았다가 전농약으로 받았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봉지를 바꿔야 되고 뭐 이걸 해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료 농산물이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유기 농산물 자체 원료도 없을 뿐만 더러 지금 국산 농산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도 말 들어보니까 괴산 작곡 얘기 들어보니까 콩이 뭐 지금 뭐 수매한 게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콩 필요하신 분 빨리 미리 사놓으세요. 콩이 없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결국은 우리 한살림 내부에서 1차 생산자들하고 가공 생산자들하고 이거 해결을 해내야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수입 농산물, 수입 완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거지만 생협 쪽의 일부에서는 수입 원료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수입 원료라 해서 딴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한 건 아니지만 저기 이제 풀무원 같은 데서 하는 방법이죠. 저쪽 키르키니스탄인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콩농장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장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들어와서 친환경 두부를 만든다든지 유기농 두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생협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방법은 소비자들은 어떻든 간에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한살림도 올해 매출액이 어떻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욕구를 갖다 충족시켜 주려면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앞으로는 그 방법뿐이 안 남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영상의 문제, 이게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에 빠진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회계 아가씨, 보통 회계를 보는 아가씨들이 이제 많이 보는데, 뭐 회계 아가씨들이 도시에 있는 가공 생산자한테는 쉽게 거기에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농촌에는 가격을 갖다가 그 임금을 갖다가 배 이상으로 잘 주기 전에는 쉽게 구하지 못하죠. 대부분이 다 어렵게 구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하는 그런 분들도 오래 버텨내지를 못하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경영상에서 원가를 갖다가 제대로 거기에다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제대로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얘기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리들은 원가 계산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표, 계산작곡 대표님 나와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요즘은 아마 월급 받으시겠죠? 받으시죠? 이제 저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초기에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일했지만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서부터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는 거는 뭐냐? 그냥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대부분 조그만 가공 생산을 하시는 경우들 보면은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한 번도 계산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는 지금 이제 공장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서 기계도 꺼야 되고 뭐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까외로 일해가지고 오버타임 다 안 적어줍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원가 계산을 할 때 과연 이 문제가, 그런 문제들, 물론 이건 제가 하나 예로 들은 거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가격이 나와야 되고 그 정당한 가격에 걸맞는 그 제품의 가격이 매겨져야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열심히 하지만 뭐 외형적으로는 커졌다고 그러지만 뒤돌아서서 봤을 때는 빚만 잔뜩 걸머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수율의 문제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수율.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생쌀을 떡으로 할 때 나중에 떡 키로수가 쌀 80kg를 넣었을 때는 떡이 몇 킬로가 나오냐. 이 수율의 문제. 이것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한 번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수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뭐 10번, 20번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차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망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수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원가 계산도 그렇고 수율도 그렇고 딱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부분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100%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 내가 밑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까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회계. 이게 지금 저는 그 한살림 실무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살림 실무자들은 투명한 회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혹시 뭔가 뒤로 이윤이 많이 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억 정도 규모 되는 데하고 50억이 넘어가는 데하고 100억이 넘어가는 데하고 적정 이윤은 틀릴 수가 있다. 이윤율이 똑같이 같이 5%면 5%로 다 통일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서로 얘기해봐요. 지금까지는 개별 생산자 혼자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해결도 잘 안 나고 매년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규모별로 적정 이윤이 과연 어떤 거, 분야별로 뭐 축수산 쪽은 어떻고 식품 가공 쪽은 어떻고 생활용품 쪽은 어떻고 좀 한번 구체적으로 그것을 넣어놓고 한번 적정 이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또 지역 가공 생산자들이 저처럼 개인 사업자인 경우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는 데하고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럼 지역에서 그 가공 생산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 이윤을 얼마만큼 지역에다 환원시켜내야 될 건지 하는 그 기여도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그것을 인정해 받아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고 투명하게 해결은 나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하게 해결을 해줄 때만이 우리가 정당한 이윤과 정당한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퇴직충당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항가도 퇴직충당금을 한 번도 넣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퇴직충당금 매년 그냥 퇴직하시는 분 회사에서 비용 처리로 해가지고만 했지 퇴직충당금을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제껴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서부터 이제는 퇴직금을 갖다 이제는 은행에다 완전히 다 내야 되는 구조로 다 바뀌었잖아요. 퇴직연금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퇴직충당금을 갖다 이제 빼내야 됩니다. 퇴직충당금을 넣지 않을 때는 이윤이 남았는데 퇴직충당금을 넣으니까 이게 도리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작년서부터 퇴직충당금을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0.86%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체 이윤이 0.86%.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제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연합회비에서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생산자 연합회비가 우리가 2%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2%를 뭐 조금씩 틀리게 내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처리라는 거는 일정 정도 액수 이상의 것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법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까지는 기부금 처리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이윤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살림의 회비로 얼마를 낸다. 만약 뭐 1,000만 원을 냈다. 그럼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만약 500만 원을 냈다.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또 물면서 회비를 내는 게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2%를 갖다 공제하는 것이 부가세를 갖다 포함시켜서 2% 공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시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2%를 낸 게 아니라 2.2%를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회비에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회비 2%다 그러면은 부가세를 뺀 부분을 가지고 2%를 낸 걸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데에서 2%를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2.2%를 내는 구조가 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얼굴 있는 생산자의 얘기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과 유기적 관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기술과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느냐, 또는 양심적으로 정말로 나는 내가 유기농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유기농업의 방법을 그대로 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사선이나 이상기후 등 이거는 우리의 기술과 양심의 부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이 농업과 이 유기적 관계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한살림 회원 전체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 문제는 같이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 소비자, 소비자적 생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괴산에도 하나의 시범 사업이 펼쳐진 것처럼 1차 농업과 가공에서의 협동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권장해내고 이것에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요번에 이제 괴산에서 괴산 작곡하고
한축식품이요? 예, 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일단 물론 이제 한살림 생산자들은 대부분 다 협동적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한대의 이윤을 쫓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협동적 의미가 있지만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모습을 갖다 갖춰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더 좀 우리가 더 진일보를 하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괴산 지역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살림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같이 의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가공위원회 안에 이 협동적 경영에 대한 공부 모임을 갖다가 올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가공생산자들끼리 과연 어떠한 것이 협동적 경영의 모습인가, 그리고 협동적 경영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뭐 괴산의 그런 어떤 예나 또는 다른 쪽에서 하고 있던 예,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 우리 한살림 말고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요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가공 생산자 내지는 우리 한살림 생산자들한테는 어떻게 이 협동적 그 경영이 또는 그 협동적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생산자들 속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가공위원회 교육이 있다든지 연수가 있다든지 그럼 대부분 가공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공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가공 대표자들은 한살림 얘기를 수없이 듣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살림적 뭐 운동이 어떻고 뭐 이거 다 알고 가죠. 그렇지만 가가지고 생산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과연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됐느냐. 직원들은 한살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농업이 기초 생산 공동체에서 가족 내지는 마을 단위 공동체부터 기초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공도 바로 가공 생산 공동체, 그 사업 현장서부터 바로 그런 기초 공동체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공위원회라든지 한살림의 가공 생산 교육이 있을 때 대표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들 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분들한테 또 한살림에 대한 교육과 강의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한살림 가공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하려고 하는 중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공 생산의 어려움이 지금 아까도 말씀 전문성 과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시제품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제품을 생산하려면 기계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생산했을 때고 많이 생산했을 때하고 내용이 확 틀려집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면 내가 아무런 시설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어느 공장에 가서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장이 남의 물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머릿속으로만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실현해 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연구소 내지는 센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전통식품 분야가 지금 대부분 우리 가공 생산자들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첨가제 없이 우리 전통식품으로 만든 장류, 한과, 무슨 엿, 떡, 이런 식으로 우리 고래로 이렇게 쭉 내려왔었던 그런 전통식품들만 대부분 이렇게 손쉽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과가 저희가 8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1년도서부터 물건을 내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한과가 그래도 재작년까지 한과가 그런 대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과 성장이 한 20% 정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제품이 계속 소비자들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가공품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는 제품 개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계속 똑같은 물건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살림 소비자들이니까 그냥 모른 척 안 하고 그걸 먹어준 거를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한살림, 이거는 어떤 개인 생산자 내지는 뜻 있는 사람이 해서는 이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고 한살림 전체의 힘으로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생산할 때 아까 저기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학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들은 얘기인데요.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스타벅스 커피를 많이 드죠.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컵밥 2,000원짜리 컵밥을 먹고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저게 된다고 하는데 스타벅스의 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최고 CEO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사는 분인데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스타벅스에서 벌어들인 돈의 반을 이스라엘에다가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무기 구입하는 데 쓰죠. 그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갖다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갖다가 한 잔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아랍 민중들한테는 죽음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스타벅스 커피의 예를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를 과연 먹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쉽게 먹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독도 얘기만 하면은 우리도 정말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이 독도를 가지고 왜 니네 땅이라 그러냐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독도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땅으로 주장을 하고 독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편의점에서 CNU를 갖다 많이 이용을 해요. 옛날에 패밀리마트죠. CNU 일본 기업이 한마디로 독도 다케시마에 그거를 지원해주는 지원 업체 중에 1, 2, 3위를 차지하는 데가 패밀리마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NU죠. 편의점. 그 다음에 옷도 뭐 유니클로라는 데가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아식스도 그렇고요. 그런 일본 기업들이 자기들이 번 돈,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케시마 일본 독도를 갖다가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에 돈을 갖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CNU를 이용을 했지만 결국은 나는 이율배반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지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철학이라는 거죠. 한살림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것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얘기가 전달이 됐을 때 한살림 소비자들이 과연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거냐, 지금 커피는 한살림이 안 하고 있지만 한살림의 물건을 먹을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한살림 물품 소개지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내용은 전부 빠지고 그냥 물건에 대한 소개만 나와 있습니다. 가격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고 약간의 소개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철학이 들어가는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살림 생산자들, 1차 생산자들도 그렇고 가공 생산자들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거기에는 심오한 철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알려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농업과는 협동 내지 분업, 이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은 가공만으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생소협업형의 모습 중에서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다 같이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집중과 분산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살림이 전체적으로 한살림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지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지역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협업으로 해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살림이라는 데입니다. 물살림은 어떻게 보면 한살림이 가공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한살림적 가치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 아닌 쪽에 제일 처음으로 한살림적 가치를 부여했던 게 물살림이었습니다. 그 비누 만드는 거죠. 근데 계속 적자를 보고 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됐어요. 한살림에서 진짜로 그것을 우리 물을 살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살림을 갖다가 거기에 자본 투자를 하고 소비자들이 믿지더라도 거기에 같이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갖다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기름 식용유 얘기 나오면은 지금 세림 현미유라는 데서 이렇게 현미유를 만들고 있는데 현미유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살림이 전체 힘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뭐 콩나물 공장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미숫가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단위는 작은 분산적으로 지역의 생산자나 이런 소비자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생소협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할 게 아니라 집중과 분산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의논을 해 나가면서 가공사업추진위원회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될 거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 됐네요. 이제 얘기를 갖다가 제 얘기를 하면서 전부 괜히 제 얘기만 자꾸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선배님들 정말로 저보다도 이 한살림에 더 오랫동안 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괴산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자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우연히 저도 괴산에 올 수 있었던 그런 동네라서 굉장히 또 애착이 가고 또 우리 같이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괴산 쪽에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을 많이 가졌던 데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어떻든 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가공의 모습을 갖다 갖춰 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또 아까도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8개 공동체 중에서 6개가 가공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1차생 농업을 갖다가 1차 농업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농업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가공이 잡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가공 사업을 얼마만큼 지역과 같이 해나가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괴산분들이 해나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의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담는 용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의 용기는 가능한 한 이제 스텐 재질로 다 바꾸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떡 공장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그 플라스틱 바구니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니까 채라 그러나 채처럼 이렇게 채 바구니 같은 거. 그게 이제 좀 가볍죠. 한마디로 쌀을 이렇게 하고. 그거를 스텐으로 바꿨습니다. 스텐 그 채 바구니로 바꾸니까 아줌마들이 다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 손목이 다 이제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스텐 바구니로 바꿀 때까지 딱 2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들인 거를 새로운 걸로 바꾸고 정말 더 나은 걸로 가기 위해서 충분히 아주머니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식품법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뭐 햇삽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연결됐을 때 보면은 대부분 다 그것은 그렇게 변해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그 생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서스 재질, 스텐 재질로 다 바꿔야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용기 부분입니다. 용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제일 좋은 용기가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으로서 지금 해야지 되는데 유리병이 현실적으로는 무겁고 또 운반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잘 사용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에서도 유리병을 갖다 권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유리병을 못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갖다가 쓰기도 하고 또는 페트병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뭐 운반비도 들게 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 취지 자체가 유리병을 갖다 쓰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살림 쪽 그 생산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병을 갖다 채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유리병으로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 같은 것도 그 전에는 플라스틱 병에 담았었거든요. 생강가루나 마늘가루 이런 것들도 유리병으로 이제 굳이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리병으로 바꾸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사용병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사용병 자체가 새 병을 쓰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렇지만 이제 한살림적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생산자들이 감수하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그 친환경적인 용기를 갖다 다 채용하지 못하는 거는 아마 편리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게 뭐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살림 내부에서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나 이제는 연구소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한식연이라든지 식품개발연구원 있습니다. 저기 그 성남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소위 이제 정부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 박사들하고의 관계도 맺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이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시제품으로 만들어내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는 있어도 뭘 해보려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 가공위원회 내에서 올해 가공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그 뭐랄까 컨설팅 회사들이 한마디로 자기들 배불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컨설팅은 전 왠지 모르게 좀 사기꾼 같은 생각이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제품 개발이다. 그러면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갖다가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지금까지는 가공위원회의 예산으로 잡힌 게 1년이 한 1,500 정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컨설팅만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연수 가공위원회가 1년에 쓰는 돈이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한 5,600인가요? 6,500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런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로 그 생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다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그것을 속풀이 아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올해 시험을 해봐야지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은 지금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타벅스 뭐 커피를 먹으면 사람을 죽이고 한칼리 물품을 좀 많이 이용을 하면은 땅을 살리고 물을 씁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공 생산자들이 1차 농산 생산하는 분들이 가공 생산자들은 그냥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가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게 됐고 가공을 또 하기 위해서 1차 생산자들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공 한 방에 하는 사업이라고 농가는 뭐 서서히 가는 뭐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가공은 한 방에 갈 수 있지만 농업은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희망을 가지시고 가공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산물 생산을 잘 해야 되고 또 가공이 또 잘 되면은 또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는 것이 가공 생산자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부산 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도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오늘 그 계획을 통해서 서로 가공과 또 생산, 또 소비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강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